안녕하십니까. JDC 인사일장 이성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주개발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개발센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UNJDC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영어로 하니까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UNJDC. 이걸 좀 한국말로 재밌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품위 있게 한번 누구 해보시겠습니까? 그럴듯한 한국말 해석. 너와 JDC 그럼 너무 재미없고요. 당신과 JDC 뭐 괜찮은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요. U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U와 JDC를 한번 시적으로 좀 멋있게. 없으세요? UNJDC. 여러분. 여러분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답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너의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너무 영어의 폭에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한국말로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너를 위한. 좀 어렵나요? 제가 생각하는 번역은 이겁니다. 그대 그리고 JDC. U를 너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말로는 그대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 그리고 JDC라고 봤고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JDC에 대해서만 거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U, 그대를 붙인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붙여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어디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Three types of people amble down life's highways.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 proactives. 두 번째는 reactives. 세 번째는 inactives인데요. proactives는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 세상을 자기에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actives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죠. 자기를 세상에 맞추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inactives. 세상이 어떻건 말건 나는 내 삶만 살겠다. 그냥 별 반응 안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회사에 이런 세 가지 중에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율을 구성이 돼야 될지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구성이 제일 좋을까요?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로 봤을 때, 프로액티브 몇 퍼센트, 인액티브 몇 퍼센트, 리액티브 몇 퍼센트.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프로액티브 100%. 없습니까? 답 한번 맞춰보실 분? 답은 없습니다. 프로액티브 액티비스트 한 30%에 네. 리액티비스트 한 60%에 네. 인액티비스트 한 10%? 네. 그 정도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제1의 기업인 GE 아시죠? 그 회사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항상 10%의 사람을 감원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뽑아놔도 조직에는 항상 10%의 인액티비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드는 요소로 10%를 감축한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10%는 항상 회사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회사에 가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액티브스 필요합니다.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망상을 하고 공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30%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근데 이런 사람들만 만약에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예, 맞습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일을 벌리기만 할 거니까 수습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꾸 만들기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걸 수습할 사람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프로액티브가 한 10%나 20%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뒤에서 수행해주고 실행해주는 그런 리액티브즈가 필요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리액티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JDC 일반 현황,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JDC가 왜 생겨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JDC가 왜 생겨났는지. 예. 국제자유시를?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예. 좀 국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관광객들을 좀 편하게도 하고 효율적으로 좀 해주기 위해서.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JDC는 이제 제주도를 정부가 보물섬 제주도를 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되지 않은 제주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개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개발 지원으로 면세점을 하나 만들어서 개발 지원으로 삼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주도를 개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중앙정부 산하에서 하나 만들자. 이래서 내국인 면세점을 제주공항 내에 하나 만들었고, 그 면세점을 운영해서 나는 수익을 제주도 개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JDC라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 지금 제주도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01년에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2002년부터 11년까지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2차 종합계획이 2012년부터 수립이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핵심적인 사업을 저희 JDC가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계속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DC의 설립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기관은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용 공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임무는 이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유치 및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제주도민 소득 향상 및 국제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4,858억 이렇게 쓰고 있고, 재무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조직은 저희가 각 본부장 세 개 본부가 있고 연세 사업단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7개 실에 8개 처가 있는데요. 7개 실에 이제 지원부서가 되겠고, 8개의 처는 모두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총 268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 기본 추진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희 왼쪽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주축이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고, 인허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지분 출자도 하게 되는데, 이래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합작회사를 만들고, 이거에 관한된 사업을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원도 받고, 국무총리실의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JDC가 땅을 사고 사업 기반을 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같이 합작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 사업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교육 도시, 헬스케어 타운,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사업으로는 이미 투자 유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 그다음에 생태공원 이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 사업으로는 신규 추진 사업인데요. 첨단 과학기술단지 2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션 마리나 시티, 그다음에 복합 관광단지, 서귀포미양 2단계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 지원 사업으로 도민 국제화의식 함량,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주도의 여러 군데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동 지역에 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을, 동동이 아니라 아라동이죠. 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정 지역의 제주 영역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광 지역에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예동에서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와 서귀포 관광미양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먼저 제주 영역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 영역도시에 대해서 좀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실 분? 예. 그 미국이랑 영국이랑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들이 들어가 있죠. 왜 이 프로젝트 시작한지 아십니까? 영역도시 프로젝트를 왜 진행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더 비싸서 국제로 보여주시니까 앞으로 예? 크게. 국제자유주의니까 그 앞으로 영어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네, 그것도 하나 맞습니다. 그 교육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해외 조기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한번 퀴즈. 매년 해외 유학을 떠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해에 해외로 나가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60만 명. 한 해에요. 1년에. 지금 아니 그 우리나라 학생이 몇 명인데 60만 명이 나가버리면 너무 많은데요? 10만 명도 좀 많고요. 5만 명이요, 5만 명. 5만 명도 너무 많은데요? 5만 명. 어, 17,000. 평균적으로 16,000에서 18,000명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가서 뭐 잘 적응하고 하면 좋은데, 가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제로 조기 유학을 나간 학생 중에 성공하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것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거죠. 매년 18,000명에서 2만 명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1,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 문제 다 아시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해서 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역도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왜 제주도에 유치했냐면 국제 자유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영역도시 사업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국제 자유도시가 되려면 해외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해외 기업들이 그냥 제주도만 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 외국인 자녀들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학교가 있으면 기업 유치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버자이 그룹이나 중국의 녹지 그룹 투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제 향후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게 된 거죠. 그런 목적으로 영업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한 115만 평의 부지 위에 사업비를 들여서 뭐 지금 현재 그 NLCS 제주 영국 학교죠. 그 다음에 KS 이건 공립학교로 YBM 치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브랭서몰 아시아 3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한 1,69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저희가 미국의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하고 계약을 해서 미국 학교가 드디어 2016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있네요. 지금 학교가 이제 노스런던 칼리지 스쿨이라고 이제 NLCS 영국 학교인데요. 영국에서 거의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튼 스쿨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튼 스쿨보다 더 좋은 학교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1850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뭐 한 옥스프리지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굉장히 많은 수가 진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학교가 I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IB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AP는 들어보셨습니까? AP. 예. 예? 네, AP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P, 이걸 미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IB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과정을 미리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최근에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IB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를 채택하고 있는 그 영국 122개 학교 중에서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고요. 브랭서머는 캐나다 학교인데 이제 대학 진학률이 100%이고 캐나다 명문 학교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역시 IB 스쿨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인트 조스빌 아카데미는 미국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는 AP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영역도시가 좀 진영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제주 헬스케어 타운인데, 이게 면적이 한 47만 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7,720억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녹지그룹에서 이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벌써 1단계 콘도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이 녹지그룹은 지금 헬스케어 타운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저희가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그룹은 상시 정부가 지분 51%를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포춘 선정 글로벌 359위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헬스케어 타운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의료시설도 이제 곧 도입할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역사공원 이 세 번째 프로젝트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120만 평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지구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 저희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부지존 공사는 2012년에 끝났고, 지금 이렇게 홍콩의 란띵그룹이라는 회사하고 MO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란띵사에서 지금 5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 이 지구에서 A지구, R지구, H지구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J지구는 이제 저희가 제주의 어떤 신화 역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건데, 지금 국립국악원하고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저희가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항공우주박물관을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여기도 하나 제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우주박물관이라고 써있는 우설록 녹차박물관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부지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네 번째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제주대학교 바로 옆에 있죠. 지금 가시면 다 아실 텐데, 이게 5,8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2003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이제 보시면 91개 업체가 입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상근하고 있고, 용지 분양은 저희가 2010년에 다 준공을 해서 현재 분양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시설 임대도 74%가 끝났고, 여기에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스트 소프트, 모니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운코퍼레이션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이스트 소프트도 공사하고 있고, 모니웰도 공사하고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도 지금 이제 본사가 내려와서 작년에 준공을 했고, 2단계 이제 사업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다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직원들을 제주에서 아마 채용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단지에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직업을 제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예래동에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이라는 곳에서 투자를 해서 JDC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1단계 콘도미니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이제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로해서 1246억 원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대 말씀드렸듯이 JDC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 모든 재원은 저희 면세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현재 그 1인당 400불씩 6회까지 구입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한 1000명 정도의 인력이 면세점에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보시면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저희가 늘게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6,276억을 저희가 벌어들여서 이 돈을 전부 다 이제 제주도 개발하는 개발 사업에 지금 쓰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이런 수입이 계속 쓰여질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JD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요새 요즘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JDC 입장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려고 그게 궁금해서 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중국 자본만 너무 편향돼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제주도가 중국 땅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나 해외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제주도 전체 토지의 뭐 2%도 안 됩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본이 실제로 투자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녹지그룹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란띵그룹이 이제 계약 체결한 거고요. 아직 제대로 투자도 안 했는데 벌써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2002년에 JDC가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신화역사공원, 그 다음에 헬스케어타운, 휴양용 주거단지 이런 프로젝트들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년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MOU도 굉장히 많이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가 성사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녹지그룹, 그 다음에 란띵그룹, 말레이시아의 버자야그룹,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뭐 굉장히 얘기들은 많은데 별로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제1의 부채 국가고요. 일본도 지금 계속 경제 침체가 돼가지고 해외 투자하기 어렵고요. 유럽은 너무 멀고요, 저희한테.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해외 투자를 또 많이 계획하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의 부동산도 많이 사고 있고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중국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중국 투자하는 걸 가지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 오는 투자자들이 막 투자를 하려고 검토하는 단계인데 딴 데로 가겠죠. 실제로 뭐 지금 하와이에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몇 조씩. 미국도 그렇고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좀 웰컴 해줘야 되거든요. 반겨줘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떠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더 우리가 제공을 하고 알아봐주고 혜택을 베풀어야지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실질문 하시죠. JDC 채용에 관해서 예. 예. 중요한 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채용에 관해서 얘기하러 와서 채용은 얘기 안 하네요, 진짜.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테마파크도 개발하고 있죠. 과학기술단지도 개발하고 있죠. 의료사업단지도 개발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교육도시 학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JDC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하나들이 사실은 하나씩의 회사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4년간 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회사에 오시면 그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 회사를 계속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옮길 때요. 무조건 1년은 채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왜 1년을 채워야 되냐면요. 1년을 안 채우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365일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은 무조건 어느 회사를 가시든지 좋든 싫든 나쁘든 상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든 1년은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1년 가지고는 부족하죠.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경력을 쌓으려면 3년은 계셔야 됩니다. 3년은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같은 일을 3년간 계속 하시다 보면 좀 지겨워집니다. 3년에 한 번씩 일을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여태 한 22년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3년마다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3년은 농업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3년은 뭐 첨단과학 기술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3년은 뭐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1월 달에 아마 채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을 짓고 빠르면 12월 말경에 채용 공고를 내서 1월 달에 채용을 시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분야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외국어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중국 기업들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어 잘하시는 분 필요하고요. 또 영어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목이나 뭐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 관리하실 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지만 토목을 관리하고 건축을 관리하고 이런 관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제한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얼마나 되나요? 더 해도 되나요?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전기공학과가 많은데 예. JDC 안에 전기직 관련된 걸 아, 전기직이요? 전기직, 저희가 이제 첨단 과학기술단지 안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났고요. 그 안에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회사로. 저희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기 기사가 저희가 따로 필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항공우주 박물관이 개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이제 좀 시설 관리할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나 뭐 가스나 이런 쪽에 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아마 연말에 채용 계획 정확하게 나올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특별하게 나누어서 토목 분야를 몇 명 뽑겠다, 뭐 건축직을 몇 명 뽑겠다,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원 사업이나 개발 사업 이렇게 군을 나누어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꼭 전기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필요하다, 뭐 토목 기술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는 뭐 굳이 심하게 제한해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째, 열린 채용을 해라. 학력이나 나이나 스펙 이런 거 제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스펙을 심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나 외국어도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자격증은 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러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영어 시험을. 그거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최소한의 제한은 둬야 될 것 같아서 뭐 토익 몇 점 이렇게 둘 텐데 그걸 너무 높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따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든지 외국어든지 이런 건 기본적인 그 외부 성적을 참조하도록 해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험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기시험.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필기시험을 통해서 1차 이제 걸으려고 하고요.
필기시험에 뭘 볼 건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전공을 볼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시험들을 한두 가지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를 만약에 통과하시게 되면 2단계는 저희가 좀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획을 잘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늘 리포트 많이 내셨을 텐데 이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조사를 많이 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잘 쓸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이 저희는 투자유치 전문 회사이고 외국인들 협상 이런 게 많아서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발표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좀 논술 시험을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번 프레젠테이션이 좀 필요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위주로 한번 채용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입만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들어가지고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시험은 저희가 좀 논술을 좀 포함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전개를 하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면접 시험 볼 건데 면접에서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채용 시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몇 명 지원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올해는 저희가 채용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채용이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20명을 뽑았습니다. 20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12명 정도 뽑을 건데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올해 없었기 때문에. 또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그때 보셨죠? 이걸 발표하시고 강도 높게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연봉은 저희가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충 나와 있을 건데요. 신입사원 초봉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나?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공기업,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좀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좀 많아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학자금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시면 뭐 자녀에 대한 뭐 이런 저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특별히 뭐가 궁금하십니까? 근데 선물은 제가 뭐 받으셨습니까? 이건 받으셨으면 복지 혜택 어떤 복지 혜택이 궁금하신데요? 기숙사요. 제주도 집이 아니십니까? 제주도면 뭐 기숙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채용 공고를 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관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사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집이 없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저희 출퇴근 버스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기 외도 부영에서 신제주 들러서 첨단 과기단지 가는 버스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삼양동에 있는 그 근처에 화북에서 출발해서 시청 올라와서 법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통근버스 두 가지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지원이 되고요. 단지 안에 구내식당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다 공지를 하게 돼 있어서요. 알리오 시스템으로 다 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가 더 유망적이고 더 비전 있는 공기업인데 이제 도외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내 공기업이잖아요. 좀 도내면
좀 가산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 대비해갖고 어떤 사람은 이 가산점 때문에 붙은 경우도 있는지. 공기업들은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인사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담당하기 전인데, 이제 면접을 2번 진행을 하면 1차 면접, 그 다음에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정부 기준은 뭐냐면 1차 면접, 2차 면접 50% 이상 외부 위원들이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떻게 했냐면 1차 면접은 그렇게 했는데요. 2차 면접을 외부 위원 하나도 안 넣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좀 혼이 났는데 1차, 2차 면접을 다 외부에서 해라. 무슨 얘기냐면 공정하게 진행을 해라 이거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지원자에 대해서 간사성을 주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정말 없을까요? 그건 뭐 생각에 맡기시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산점이 없고요. 저희 가산점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JDC에서 1년 이상 인턴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될 텐데 1월 달에 채용과 더불어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청년 인턴 제도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씩 1년 과정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인턴에 뽑혀서 1년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가산점을 부여를 받고 그 다음 채용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는 있고요. 이번에 내년 1월 채용할 때 뭐 제주도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가산점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 제주도 출신 직원이 몇 %? 제주도 출신 직원이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한 60% 이상입니다. 신입사원 중에서는 이제 한 50% 정도가 되고요. 예. 제주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 반 정도는 제주도 분들이 뽑히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해서 오늘 JDC에 대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입니다. 저는 지금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주하고 인연을 맺은 지는 지금 횟수랑 8년 정도 됩니다. 원래 그전에는 무슨 포털 회사에 본사 이전을 할 때 제주에 내려왔고요. 26년에. 그리고 나서 넥슨 네트워크스로 옮겨서 제주에서 한 8년째 정도 살고 있고요. 오늘 뭐 단순히 그냥 회사 설명이라기보다는 한 7, 8년 정도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20대 젊은이들을 가장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면접 본 친구들만 해도 한 1000명 정도는 좋게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 제주에 있으면서 젊은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 뭘 알고 싶어서 오셨는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고 회사 소개는 저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일단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계획하시죠? 네. 취업을 계획하시니까 이 자리에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호하는 요즘의 직업군이 어떤 건가를 좀 뒤져본 자료예요. 결혼 정보 없이 듀오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96년에 아까 얘기했던 D 모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대학 졸업해서. 그때쯤에
선호하던 기업은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선호하던 그 직업이 대기업이었고요.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보면 전문직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2001년, 2002년, 2003년 역시 전문직이었다가 2004년, 5년 되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가장 선호하시죠? 왜 선호해요? 네. 근데 위에도 쭉 보면 다 어떨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요. 대기업,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죠.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들.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 특이하게 2000년도에 IT 관련직이 1위로 잠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0년도에 뭐 다음, 네이버, 넥슨 이런 벤처 회사들이 성공 신화들을 쓰기 시작했죠. 물론 닷컴 버블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IT 업계들, 인터넷을 이용한 IT 업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잠깐 IT 관련직이 선호도 1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요. 안정적인 직장 또는 직업을 원하죠. 여러분들 요즘 응사 보세요, 응사? 응사가 몇 살이었어요? 6살. 아, 6살. 제가 그때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응사 이걸 제가 왜 했을까요? 응사에 나오면, 그 얘기하다 했다. 9편인가 10회, 드라마 막 보면서 막 해요. 그 드라마가 뭐였나요? 모래시계. 맞습니다. 넥슨캐시. 예, 나중에. 지금 없어요. 넥슨캐시는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없고요. 그럼 나중에 드릴게요. 자, 모래시계가 나왔던 94년도. 초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1위가 뭐였을까요? 조폭. 그리고 또 조폭 1위에 올라왔던 데가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개봉한 영화 뭐였어요? 친구 2 개봉했죠. 몇 년 만에 개봉했어요? 13년 만인가 개봉했어요. 13년 빼면 2000년도쯤? 그때도 직업 선호도 1위가 조폭이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잠깐 그냥 유행이었겠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타이틀은 뭐냐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이에요. 여기 남학생들이 더 많죠? 주로 선호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공무원 1위죠. 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인생을 그냥 한번 쭉 그려봤어요. 요즘 무슨 시대라 그래요? 불로장생? 유병장수 시대라 그러죠? 예. 광고에 나오죠? 유병장수 시대. 그래서 보험 들으라고. 뭐 그렇죠. 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 요 안에 다 들어가나요? 네. 요 안에 다 들어가죠. 혹시 이걸 넘으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뛰어넘고 20살이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인생을 쭉 보면 20살에서 25살 사이. 저희 때는 한 군대를 저희는 30개월 갔다 왔기 때문에 요즘은 군이 좀 짧죠. 짧아서 보통 25. 여학생들은 23 이때쯤 사이에 대부분 20살에서 25살 때 첫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사회에 발을 딛죠. 그 디들러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보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무슨 시대라 그래요?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고 나서 빠른 분들은 바로 사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대학을 진학하는 분들은 2년에서 4년 정도 학교를 더 다니고 요때 사회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요때 20살에서 25살 사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죠.
자,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나요? 네?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요? 맞아요. 여자뿐만 아니라 이성을 사랑을 해야 될 나이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무언가 굉장히 선택을 해야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때, 전문용어로 쇼부를 많이 보려고 그러죠. 인생 이때 승부를 걸려고 많이 해요. 첫 번째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대학을 가면 안 되죠? 예.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왜 원하려고 할까요? 자, 이거 계속 가려고. 그렇죠? 50년 쭉 가려고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때까지 산 게 몇 년이에요? 25년 정도 살았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유병 장수 시대에 앞으로 살 날은 50년 이상일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20살 더 많을까요? 예. 저는 지금 한 45년 정도 살았으니까 한 30년에서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신 연령대를 보면 3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적게 남았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직업 선호도표를 쭉 보여드렸지만 96년도 뭐였어요? 선호도가 대기업이었죠. 대기업. 저희가 대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갈 때는 정말 대기업이 1순위 맞았어요. 왜?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도 좋은 데 가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하면 한 55, 60? 이 정도 되면 은퇴해서 퇴직금 받아서 퇴직금 갖고 치킨집을 하던 뭐라든 이게 저희 삶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97년도에 큰 사건이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예, 잘하네요. IMF가 터졌어요. IMF 터지면서 대기업이 막 구조조정을 하고 막 대우 같은 큰 회사들이 다 넘어가고 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넥스캐시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답을 너무 잘해주고 정답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아까 쭉 보면 2000년이 넘어가면서 어떤 직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그건 2000년대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가장 그나마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저희 때도 사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려고 왜냐면 이때 아까 얘기했던 시사말로 쇼부를 잘 보면 평생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공무원을 원한다고 모두가 공무원 되지는 않죠. 시험 보는 사람이 2% 정도밖에 공무원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평생 직장 혹은 평생 직업의 개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그래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여기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되는 50년 이상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서두의 얘기를 끊어봤습니다. 자, 취업이 인생의 목표인가요? 그렇죠. 취업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계획 속에 취업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러면 아까 표를 잠깐 표가 어렵지 않죠? 한 줄짜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학생이죠? 여기 학생 아닌 분 없죠? 휴학생도 학생이에요. 예.
첫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학생분들이어서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죠. 주로 뭐가 있어요? 첫사랑, 첫 키스, 첫 직장.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좀 써먹는 건데 미국의 제일 최초의 대통령이 누굴까요? 네, 조지 워싱턴 맞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마시고요.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누굴까요? 자, 미국의 44대 대통령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지? 대부분 이렇게 하면 잘 모르고요.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누굴까요? 그럼 오바마가 나와요. 44대 대통령과 같습니다. 자, 하여간 최초, 첫, 이거는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회사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그냥 인생 성배로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 시점에 꼭 직장 직업만 선택하지 마시고 기왕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니까 인생에 대한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30살이 됐을 때 혹은 40살이 됐을 때 50살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꼭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죠. 예, 어떻게 행복한 삶을 설계해 볼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서두에 이런 얘기들을 좀 꺼냈습니다.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취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 자기소개서 먼저 써야죠.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입사 지원한 후에 서류가 통과되면 뭘 해요?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을 제가 아까 1000명 정도 넘게 봤다는데 1000명 넘게 본 것 같아요. 한 몇천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서울에서도 면접을 봤고 부산에서도 봐봤고 대전에서도 봐봤고 제주에서도 봐봤는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제주 친구들이 면접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취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면접을 보면 면접의 준비를 많이 안 하고 들어와요. 제가 첫 번째 써놓은 게 뭔가요? 예.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죠. 회사에. 회사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보통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뭐 1차 면접, 뭐 2차 면접이 있는 데도 있고 뭐 1, 2차 정도의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면접 봐보신 분 있어요? 아직은 없으시군요. 면접을 볼 때 보면 면접을 보면 자, 면접관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뽑을까요? 뭐 가능성, 인간성, 능력 이런 것들을 뽑겠죠.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20초는 좀 넘을 거고. 몇 분이라고 써 있어요? 예, 많으면 20분일 겁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면접을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죠.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으면 한 10분에서 5분, 10분에서 길면 길어야 20분 정도예요. 그러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길어야 20분이에요. 그 안에 판단을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20분 동안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전혀 안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면접관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20분 동안 얼마나 이것도 또 시스템말로 구라를 잘 치는지, 얼마나 자기 주장을 명백하게 잘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지, 그런 면을 저 짧은 시간 동안 봐요. 그리고 한 명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을 같이 봐요.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 뭐
그건 제가 할게요. 이런 개콘 있죠. 나만 키워 보이려고. 운도 있어요. 4명 들어갔는데 4명이 다 너무 말을 잘해. 나도 잘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20분 안에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누가 질문하는데 그 얘기 했었죠. 스펙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스펙을 쌓을 거면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완벽한 스펙을 쌓으십시오. 그것도 자기의 색깔입니다. 예, 토익, 남들 다 맞죠? 한 900점? 저는 3번 합치면 900점 정도 됐었어요. 예. 뭐, 만점을 받든지, 아니면 뭐, 해외 연수 10년? 농담이고요. 스펙으로 자기의 색깔을 만들 거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펙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죠. 자,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는 스펙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죠? 토익 점수 몇 점, 영어 회화 중, 그죠? 무슨 회화 중, 어디 봉사 조금 했고, 요즘 어학연수 한 1년씩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적을 정도로 많이 가죠. 스펙들 비슷비슷합니다.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할까요? 다른 색깔을 보겠죠.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주도성이 있는지, 적극적인지, 봉사활동 같은 걸 했는데,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봉사정신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다양한 봉사를 했다든지, 다른 색깔들을 볼 거예요. 비슷비슷한 스펙을 쌓을 거면, 제가 보기엔 그 스펙은 별로 필요 없는 스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질문해 보면, 특히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그러면 그 꿈도 얘기 못해서 꿈 많잖아요. 제일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과학자. 요즘 안 그런가요? 저희 땐 그랬어요. 세 번째 그냥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바뀌는데 꿈이 뭐였는지를 물어봐도 그 꿈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당신은 회사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얘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거짓말이어도 좋아요. 거짓말이면 좋진 않아요. 네, 그건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약간 가식적이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반드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의 것들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모든 게 안 돼요.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고 그럴 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몇 살? 예, 조금 컸어요. 아까 6살에서 94년도에 중학생일 때. 우리나라 어떻게 4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서. 홍보라고 드니까 왜 열심히 하고 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평가 판정이 있다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자기 본국에서 할 때 평가가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강한 나라들을 꺾으면서 계속 붙은 자신감 덕분에 우리가 4강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포츠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그날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안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래방을 안 가고 노래 주점 가서 꼭 소주랑 맥주랑 시켜갖고 석가과 2잔 먹으면 왜 노래 잘 나오죠? 취해서 자신감이 막 생겨요.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것들만 뽑았어요. 자,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능한 한 충분히 알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리씨 그 시장님께서도 1점 넘게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드릴 얘기는 물론 여러분이 신입사원 할 때는 그런 게 없겠죠. 근데 나중에 다른 회사에 또 지원을 할 때 경력사항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 친구가 이 회사 그만뒀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좋게 쳐다보지 않아요, 절대. 근데 여러분 신입사원이니까 가끔 회사를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요. 그리고 한 2달, 3달도 안 됐는데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제가 불러서 면담을 해봐요. 왜 그만두려고 그러지? 아, 이런 회사인지 몰랐대요. 네, 이런 회사인지 몰랐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회사인지도 모르고 입사 지원을 했고, 그 친구는 뭐냐면 면접 볼 때 거짓말만 한 거예요. 자기는 뭐, 열심히 할 거고, 뭐, 꿈이 뭡니까? 저희 회사에 그 이사님 자리를 뽑아내고 제가 그 자리 갈 겁니다. 막 이래요. 네. 그리고 3개월도 안 되고 그만두면서, 아, 이런 회사인 줄 몰랐대요. 그럼 의미가 없죠.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급적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하고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를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면접을.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친구를 사귈 때도 좀 재죠? 쟤는 저거 친구 영 아닌 것 같아. 이 친구 좀 의리도 있고, 하네. 친구를 선택할 때도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제가 면접관으로서 직원을 선택하는데 그런 생각들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내가 면접관이라면, 일하는 생각으로 면접에 들어가시면 아마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도 얘기를 안 해드렸죠? 네, 이제 지금부터 회사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서비스 전문 회사예요. 혹시 넥슨 네트워크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는 분? 예, 설명을 이제부터 할게요. 자,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꽤 괜찮은 회사예요. 우리 회사의 평균 연령은 27세입니다. 굉장히 젊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평균 연령은 아마 꽤 많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도 안 웃네요. 자, 평균 연령이 27세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래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굉장히 수평적인 회사예요. 이렇게 막 까르면 까고, 이제 않고, 저랑 갓 들어온 21살, 2살 신입사원과 같이 맞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가끔은 이사님 불 좀 있어요? 야, 너 내 새끼하고 7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 농담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렇다고 뭐 어른 앞에서 막 맞다가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꽤 괜찮은 회사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막 질문 중에도 보니까 복지 어떠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복지? 제가 나열은 안 해놨는데 복지가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이렇게, 명목은 해외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다들 가서 바나나 보트 타고 그러더라고요. 스노클링하고. 그래서 해외 워크숍도 한 번씩 갔다 오고요. 네, 자기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명절 때마다 또 선물도 좀 드리고요. 등등 복지가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에요. 작년에 가족 친화 기업을 노동부에서 하는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기업으로 인증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형식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 특히 엄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도 되게,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잘 못 가요. 왜? 눈치 보여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눈치 보여서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도에서 소문이 나서 입사를 하자마자 임신을 준비를 해요.
막 임신을 막 준비. 저 바로 애가 좀 되죠? 그리고 몇 달 일하더니 그냥 휴가 가버려요. 뭐 이런 경우도 종종 가끔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는 제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으나,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특히 여성들한테, 엄마들한테 굉장히 근무하기 좋은 회사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맘드림 제도라는 제도도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병원 다니고 뭐 진찰 받고 하는 것들을 작년서부터 그런 제도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남자 사원들이 임신을 해도 남자 사원이 임신을 못하죠. 남자 사원의 아내가 임신을 해도 배우자가 임신을 해도 똑같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더니 이게 무슨 남녀 역차별이냐 성차별 있는 회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남자 사원들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똑같은 제도를 한다든지 그런 가족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물나게 하는 회사예요. 왜 눈물나게 하냐면요. 제가 서비스 회사를 그랬죠. 조금 더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릴 텐데 저희는 고객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넥슨 네트워크스는. 그래서 이메일 또는 게시판 혹은 전화로 상담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과격한 고객들이 뭐 욕을 하거나 막 이래요.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자리에 딱 앉아서 며칠 내로 우는지를 이렇게 봐요. 왜? 좀 이제 험한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막 참다가 전화를 끊는 동시에 막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예, 우리 회사는 눈물 나게 하는 회사예요. 무서운 회사는 아니에요. 때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게임 회사인 건 아시죠? 예, 넥슨 게임 회사인 거 아시고. 우리는 게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몸소 좀 느껴보고 싶고, 사실은 제주도라는 도 자체가, 관광지죠. 관광을 주 사업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택시기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방을 들고 출장을 가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제주에서 출장 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난달에 제주 갔다는데 너무 불친절했대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제주 갔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불친절한 게 아니고 안 친절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묵뚝뚝하고, 네, 특별히 불친절한 게 아닌데, 그거를 육지 것들은 보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는 관광의 제주도인데, 왜 이렇게 묵뚝뚝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어쨌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몸소 느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50년을 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뭐 10년, 20년 평생 뭔가 이 회사에서 끝장을 보려는 분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경험을 그게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혹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의 경험을 자기 자산으로 쌓아서 나중에 CEO가 되거나 뭐 혹은 대통령이 되거나 할 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배려인 것 같아요. 배려. 양보와 배려인 것 같은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이름은 넥슨 네트워크스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럼 넥슨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94년) 설립된 넥슨은 1995년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선보이며 한국 온라인 게임 역사에 태동을 알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부분 유료화 모델을 창안한 넥슨은 2001년 크레이지 아케이드 B&B를 통해 캐주얼 게임 명가로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메이플 스토리,
2004년 카트라이더의 성공적인 런칭은 넥슨을 한국 최고의 온라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07년 컴뱃 암즈, 2008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의 런칭과 2009년 넥슨에 편입된 던전 앤 파이터, 2010년 마비노기 영웅전, 2011년 사이퍼즈의 성공적인 서비스는 게임 명가로서의 넥슨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넥슨은 항상 온라인 게임의 선구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민 게임 카트라이더는 누적 회원수 1930만 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게임의 대중적인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데브캐 스튜디오의 생활형 RPG 마비노기는 기존 MMORPG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 유저들에게 색다른 방식의 재미를 선사하는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를 구현한 차세대 게임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아시아 FPS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액션 RPG 마비노기 영웅전은 소스 엔진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 액션 온라인 게임으로 최상의 액션성과 하이엔드급의 비주얼을 구현해냈으며 2010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된 2D 횡스크롤 MMORPG로 밝고 다이나믹한 내용과 신선한 맵, 귀여운 캐릭터를 구현하여 전 세계 1억 명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인의 게임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는 한중일 회원수 1억 명, 동시 접속자 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아시아권에서의 넥슨의 위상을 더욱 탄탄히 했습니다. 넥슨의 게임들은 적극적인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해 그 영역을 확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한국과 일본의 공중파 TV에서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기 IP인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 앤 파이터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 소셜 게임, 콘솔 게임 등으로 재탄생, 멀티 플랫폼화된 수준 높은 게임들로 시장에 선보여졌으며 전 세계 게임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 최고 수준의 게임 라인업과 사업 다각화 능력을 보유한 넥슨은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12억 계정의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 온라인 게임의 연간 수출액은 15억 4,485만 달러, 그중 약 35%에 달하는 금액이 바로 넥슨이 해외 시장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성과입니다. 넥슨은 2002년에 일본, 2005년에 미국, 2007년 유럽에 각각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현지 시장 분석과 로컬라이징을 통해 전 세계 104개국 진출, 50여 개 이상의 게임을 선보이며 12억 계정의 회원수를 확보했습니다. 넥슨은 2008년 던전 앤 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 2010년 아틀란티카의 개발사인 엔도어즈와 서든어택의 개발사 게임하이를 인수하여 메이플 스토리에 버금가는 우수 IP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동시 접속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한 던전 앤 파이터와 대한민국 대표 FPS 게임 서든어택은 넥슨이 확보한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무대로 그 영역을 더욱 확대, 넥슨의 제2의 도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슨은 소셜 게임 및 모바일 게임 등 플랫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게임 디바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시도를 통해 일찌감치 웹,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 게임을 개발했음은 물론 카트라이더를 원작으로 한 카트라이더 러쉬와 메이플 스토리를 원작으로 한 페이스북 게임 메이플 스토리 어드벤처를 성공리에 런칭해 넥슨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넥슨은 2011년 12월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전 세계에서 넥슨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다른 유력 기업과의 사업 협력을 이어가는 기반으로 삼아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특하고 참신한 게임 크리에이터로서, 고객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서비스 리더로서, 성공을 약속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넥슨은 세계가 주목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넥슨은 한 14개 정도 되는 관계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NXC라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홀딩스라고 그러죠, 보통.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 코리아, 재팬, 유럽, 아메리카, 부산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제주에 있는 넥슨 네트워크스 등 14개, 네오플, 이렇게 14개 정도 회사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럼 제주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제주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주회사 NSC가 2009년 3월에 제주도로 이전을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같은 해 8월에 넥슨 네트워크스가 약 한 50명 정도의 규모로 제주 센터를 개설을 해서 2011년에 본점을 제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SCL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넥슨 컴퓨터 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를 제 이름을 대고 들어가세요. 입장 좀 내시고. 네, 그 넥슨 컴퓨터 박물관, 해안도로에 있는 그 밀머리 동동 이런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NSCL이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NXC 센터라고 하는 4-5개 다 입주를 해서 그 되게 어려워 이 발음하기가. NXC 센터에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NXCL, 넥슨 네트워크스 3개의 회사가 입주해서 지금 있습니다. 총 한 300명 정도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옥 사진이고요. 사옥의 밖에서 본 모습과 안에 로비, 식당, 도서관, 그 다음에 식당 입구, 그 다음에 당구대, 다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느냐고? 아니에요. 쉬는 시간보다 늘 열심히 당구도 치고 그래요. 이제 정원, 그 다음에 으쌰라는 피트니스, 있고요. 요거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주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XC라는 지주회사와 NSCL이라는 컴퓨터 박물관, 일머리 운동, 문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넥슨의 자회사인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개발을 하는 개발사는 아니에요. 개발사는 아니고요. 게임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게임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문의를 하거나 하는 고객 문의를 상담하는 그런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 네트워크스는 총 인원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제주에는 약 200에서 2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은 판교에서 약 4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고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까지? 예,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한 10분, 9분 30초, 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그럼 넥슨 네트워크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그 넥슨 네트워크스 직원들의 하루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기억해 두셨다가 동영상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봄날 유채꽃과 귤나무가 여기저기 보이는 이곳은 바로 제주도 노영동에 위치한 넥슨 네트워크스 제주 사옥입니다. 오늘도 넥슨 고객센터의 아침이 밝았는데요. 바람이 유난히도 많이 부는 아침이지만 출근을 하는 상담사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출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지 않나요? 출근은 10시예요. 근데 평소에 그냥 9시 20분 정도, 30분 정도 출근하고 있어요. 뭐 업무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시에 너무 딱 맞춰서 오면 좀 급한 감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출근하고 있어요. 여유로운 준비, 더 좋은 상담 서비스. 상담사분들의 이런 부지런함이 더 좋은 고객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어서 가서 준비하세요. 자, 이제 상담사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분들은 출근하자마자 어떤 일을 할까요? 어제 있었던 이슈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최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항상 웃으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거울을 준비해놨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웃으면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고객들을 위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상담사분의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다는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의 아침에는 언제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팀별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회의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건가요? 어제나 아니면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식으로 제 공지를 하고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서 되지 않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항상 이슈를 공유하며 더 좋은 상담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고객센터는 매일매일 상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상담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고객센터의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보통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오전에는 그냥 단순한 게임 이용 문의나 아니면 회원정보 같은 회원정보 변경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뭐 게임 내 보안 서비스를 해지해달라거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로그인이 어렵다는 문의, 그런 류의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와요. 오전에는 문의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 고객센터 시작하자마자 쉴 틈이 없네요. 고생 많으세요. 맛있는 냄새. 아, 상담사분들이 식사를 하는 사내 식당이네요. 오전 상담을 마치신 상담사분들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먹는 밥이라 더 맛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다른 상담사분들보다 늦게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네, 식사 시간이 1시인데 딱 1시 딱 했을 때 고객님이 문의가 이미 올 때도 있고 상담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좀 한 10분에서 20분, 길게는 점심 못 먹을 때도 있고.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만큼 상담사분의 점심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늦어진 만큼 더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담사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포켓볼도 치고 다트 게임도 하면서 상담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업무가 몰리는 오후 시간입니다. 상담사분들의 얼굴도 더욱 진지해진 모습이네요. 저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요? 고객들하고 상담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더 높은 사람과 통화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통화를 요청하시면 상급자를 요청하시니까 상급자로서 이렇게 전화를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같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고객님을 달래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과격한 언행으로 상담사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고객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넥슨의 얼굴, 우리 상담사분들은 언제나 스마일을 잃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다른 상담사분들과 조금은 다른 분을 발견했습니다. 왜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고 계세요? 예, 저는 전화 상담 외에 문의 메일 답변을 쓰고 있는데요. 넥슨 홈페이지 상에서 고객센터라는 메뉴를 통해서 1:1 문의나 게임 정보관리 문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메일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전화 상담사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메일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군요. 여기는 분위기가 한층 무거운데요. 고객센터 리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지금 이슈들에 대해서 실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공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 니즈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분들의 말씀처럼 각 팀의 고객 불만 사항과 대처 방안을 공유한다면 더욱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바로 옆 회의실.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익 코칭 교육은 통합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대상자는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상담사분들의 녹취된 통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상담 성향이나 또는 취약점에 대해서 그 보완을 해주는 교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한 분 한 분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넥슨 고객센터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간 상담을 맡고 계신 분들의 업무가 끝이 났습니다. 상담 시간은 끝났지만 업무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6시까지 업무 진행을 하는데 6시 넘어서 이제 확인 결과나 이런 부분이 고객님께 알려드려야 된다 하면은 6시가 넘어서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어서 추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끝났지만 기다리고 있을 고객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상담사분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제주 고객센터에도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분들이 한 분, 두 분 퇴근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퇴근을 안 하시고 남아 계신 분들이 있네요. 야근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다들 퇴근하신 줄 알았는데 왜 안 가고 계세요? 온라인 3 같은 경우에는 텐텐 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밤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상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 게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담센터 운영하지 않아서 불편 겪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10시까지 고객 서비스 강화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 고객센터는 얼마 전부터 피파 온라인 3의 야간 상담 업무도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 주간 상담 업무보다 업무 강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한 넥슨 고객센터만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저희 넥슨 고객센터의 상담사분들은 고객들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회사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 상담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첫 회사로서 신입사원으로서는 일을 꽤 해볼 만한 회사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상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멋져 보이거나 그런 직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초과를 내리는 여러분들한테 아닐 수는 있겠죠. 좀 더 안정적인 공무원이거나 혹은 대기업 혹은 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뭐 변호사, 판사, 의사, 전문직 이게 더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은 직업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을 원하다고 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생 앞으로 50년을 더 살면서 직업을 대학 졸업하면서 딱 한 번만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2번, 3번 혹은 여러 번을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 매번의 순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다가올 텐데 대부분 저도 직장생활을 한 20년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20년 정도 해보면 결국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타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너 회사 왜 그만뒀어 물어보면 회사가 힘들었어라는 대답보다는 바로 위에 상사가 인간도 아니야 뭐 동료가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타인과의 협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업, 그러니까 그 어떤 직업이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 때 상담사라는 직업은 10년, 20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해보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경험을 해보면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희의 프로덕트가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잘 모르죠.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20대들이 많아서 20대들이 지원하는 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의 장점은 신입사원으로 굉장히 일하기 좋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을 갖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자체가 게임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27세면 어린 나이 아니죠. 뭐 20살, 21살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랑 동갑인, 입사를 하고 있어요, 슬슬. 또 뭐 질문 있어요? 넥슨 본사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넥슨의 100% 자회사고요. 넥슨의, 그러니까 게임은 제가 보면 시각화면에서 뭐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것들은 준비 안 했는데 또 개발을 하는 개발사가 있고요. 개발을 하면 운영을 해야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보시죠. 보통 이제 GM이라고 불리우는 GM 영자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객 서비스 이런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넥슨 네트워크스입니다.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니죠. 아마 제주로 본사 이전을 한 IT 두 회사를 다녀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예전에 그 D사를 다녔을 때도 어디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제주로 옮겼냐고요.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제주를 이제 회사인데 첫 번째는 것 같아요. 쾌적한 것 같아요. 다른 지방 이전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춘천 이런 데 옮기면 출퇴근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제주에다 가다 놓으면 출퇴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누군가 얘기했죠.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가 이 동북아의 중심이다. 세계 자유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뭐냐면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막 2시간씩 걸리는 것들이 제주에 와서는 10분, 20분 정도 나머지 시간 근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줄 알았어요. 술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를 선택하게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뭐 다운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넥슨도 있고 넥슨도 벌써 3개 회사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 그 JDC에서 설명해 주실 때 첨단 과학단지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있었죠. 온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라고 잘 몰라요. R 시리즈 나오는 회사 RG 그럼 알죠. 예, R 시리즈 만드는 그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 그다음에 뭐 모뉴엘인가 그런 회사들 제주 반도체 이런 회사들도 본사 이전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회사 넥슨 네트워크스. 예, 또 질문 없으시면 이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